네, 동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회 추호경 동물을 모셨습니다. 현재 변호사로 계신 분이신데 좀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문학 청년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사법고시를 모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를 하시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분야랄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분야 쪽으로 하셔서 인기도 없고 사실은 그런 분야인데 보건의료 쪽을 계속 이렇게 하셔서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처음에 이제 법대를 가신 게 아니라 물리대 쪽 철학과를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철학을 전공하시면서는 철학을 전공을 안 하시고 철학 공부보다는 이 글 쓰는 거를 좋아하셔서 소설, 뭐 희곡 이거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히 이 문학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신 건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 글을 쓰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문학적인 그 가풍에 젖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글을 좀 좋아하셔서 백일장 장원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경희 백일장에 나가는데요. 그 교차로에서라는 작품으로 제가 그 장원을 했습니다. 네. 교차로에서라는 그 작품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수필인가요? 아니면 뭐 소설인가요? 예, 그 일종의 수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시와 산문으로 나눠서 이 백일장을 개최했는데 통틀어서 장원을 제 작품 하나를 주었습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학원인 같은 잡지에 제 작품이 많이 실렸고 또 여학교에 문학의 밤 같은 데 많이 또 빌려가기도 했고 또 뭐 글을 써서 뭐 상도 사실 꽤 많이 탔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희 백일장에서 장원을 함으로써 제가 그 문학에 대해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이죠. 저는 장원을 해가지고 굉장히 뽐내고 싶었는데 그 교차로에서라는 글을 읽어보신 아버님께서는 이 주제도 범속하지 않고 함축적인 문장 표현도 괜찮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관념적이어서 이거 감동이 없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고등학생이 쓴 글에서 관념적이라는 그런 평을 들을 정도로 하셨으면 상당히 뭐랄까 글의 깊이도 있고 사실 그랬을 것 같은데. 깊이라기보다는 좀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했고 좀 현학적인 그때부터 철학적인 냄새를 좀 풍겼다고 하니까. 그 아버님 이제 말씀에 나오셨는데 그 정도로 평가를 하실 정도면 사실은 유명하신 분이라고 저희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아버님 손친께서 추식 선생님 예전에 지금 뭐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스크립도 많이 하시고 하셨던 분이시죠? 예. 2020년에 저희 아버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탄생 100주년 기념 특집을 월간 문학이라는 데서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회고의 글도 하나 썼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아버님은 저의 롤 모델이자 멘토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영웅 같은 분이었죠. 신문사 사회부 기자를 하시면서 이 사회 곳곳에 깔려 있는 더럽고 어두운 현실을 취재하시면서 정말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으시고 이러한 휴머니즘을 아버님의 초기 작품인 불황아라든지 인간 제대라든지 이런데 오롯이 담아내셨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그 육남매입니다. 네. 이 육남매를 제대로 이제 교육을 시키시겠다고 그런 욕심에서 그 순수 문학을 접으시고 중간에 이 방송국 등 그 창업 작품을 쓰시게 된 겁니다. 네. 그 선배님 아버님 그 추식 선생님이 그때만 해도 이제 라디오 드라마가 훨씬 더 활성화돼 있고 라디오를 많이 들을 때인데 그 쓰셨던 것들이 유명한 작품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작품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가장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이미자의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 동백 아가씨라는 게 있습니다. 동백 아가씨, 그 방송을 어디 DBS 동화방송? 예, 동백 아가씨 네네. DBS 나간 그 영화로 나온 거하고는 사실 방송 나온 거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하여간 동백 아가씨가 상당히 히트를 쳤고 뭐 마포 사는 황부자 이 날개 부인 그 삿다리 총각 뭐 굉장히, 상당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다 그 영화화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좀 생겼고 네. 우리 육남매는 별다른 그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러셨군요. 문학에만 전념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셨어요. 예. 법조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보셨는데 예. 특별히 그렇게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그거 얘기하자면 조금 길어지는데요. 네, 아예 상관없어,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너무 좋은 집안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속된 말로 좋은 모습만 보다가 그렇게 사회에 나쁜 그 꼴을 군대 가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뭔가 좀 바꿔야겠다.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런 사회의식 같은 것이 나중에 생긴 겁니다. 제가 ROTC 소대장을 ROTC 소위 인관하고 처음 맡은 것이 중화위 중대 LMG 소대장이었는데요. 저 나름대로 훈련을 잘 시킨 소대원을 데리고서 아주 큰 사격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대 중대는 아주 그냥 사기가 충천했는데 네. 거기서 1등을 한 부상으로 받아온 140kg짜리 커다란 돼지를 네. 그 대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PX 선임 화살을 지펴가지고 영외에서 도축을 한 다음에 삥땅을 해버린 거예요. 대대장.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대장. 돼지 한 마리를.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인데 그 뒤에 보니까 군 내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뭐 이런 얘기 여기서 좀 우리 동창끼리 얘기인데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군에서 제가 직접 목도한 삼선 개헌 국민투표라든지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어처구니없는 그 실상을 제가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교과서 속에 그것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재자 투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맞습니다. 제가 통역장교로서 이제 나중에 미군 부대에 파견 나가서 작전 관계 인계인수를 해줬는데요. 미군 부대 주변에 양공주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공주촌에 아주 더럽고 비참한 현실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걸 제가 좀 정말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동안 제가 보아왔던 세상이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학을 통해서 뭐 자아 완성이니 뭐 자유로운 영혼이니 이렇게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하나의 환성일지도 모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구나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저는 군대 생활을 마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지 한 마리였다는 것도 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 후에 또 이제 글을 쓰려고 했는데 글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재능이 내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어떤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그 16회 선배 한 분이 그분이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저를 보더니 야 너는 법조인이 맞을 것 같다. 네. 사법시험 한번 해봐. 그런데 사법시험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세상을 나름대로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길도 좀 괜찮겠다 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뛰어들어 본 겁니다. 제가 네. 다른 건 몰라도 그 시험에는 자신이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서 법조인이 되셨는데 그래서 검사직을 택하신 것도 이제 그런 사명감이나 어떤 정의감 때문에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아버님께서는 사실 좀 기대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렇게 문학에도 소질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이렇게 좋은 작품 쓰고 이제 문학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나 소망 같은 게 없으셨을까요? 예, 아버님이 제 대학교 3학년 때 조용히 저를 불러서 야, 너 이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는 그 성실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 같은 그 작품을 한번 써보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3학년 때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네. 그거는 저한테 뭔가 기대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제대로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군 제대를 했을 때는 제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거와 현실과 어떤 괴리 같은 걸 느끼니까 사실 글이 잘 안 써지고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규범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문학을 하기에는 뭔가 뛰어넘어야 할 그것을 제가 못 뛰어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법시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아버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길이 너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로 가거라. 그렇지만 그 길에서는 꼭 그 뜻을 이루거라.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주신 대로 이렇게 교훈을 주신 대로 사법시험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 통과하셔서 검사직 하시고 근데 검사직 하면 보통 이제 그때만 해도 사법시험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인원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검사를 하시게 되면 보통은 이제 권력과 밀착이 되기 마련이고 사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이제 그런 욕심이 사실은 없지는 않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별히 이 보건의료 쪽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또 웬만큼 그냥 공부를 하면 될 텐데 그 보거나 박사까지 맞으실 정도로 천착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하셨는데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그게 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제 뜻이 아닌 어느 분이 정해준 길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검사가 됐을 때는 나이가 이제 30이 조금 넘었을 때라 조금 늦은 나이였는데, 이 중늙은이 검사로서 별로 하는 일 없는, 쓸모없는 검사라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내가 뭘 할까 하다 보니까 남들이 좀 하기 싫어하는 그런 변사체 검시를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검시 보고서를 써 올리는데 약간의 의학 용어를 좀 쓰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서를 읽어보신 차장 검사님이 이 친구 의료 지식에 제법 있는 친구네 하고서 예. 그래서 제 의학 지식을 좀 과대평가를 하셨는지 원래 보건 전담은 좀 중참 이상이 하는 건데 초짜인 저한테 보건 전담을 맡겼습니다. 네. 근데 전문 지식이 너무 없어서 좀 걱정을 하던 차에 집안에 어른이신
그 학교에 계신 분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커리큘럼을 하나 갖다 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이 의료뿐만 아니라 뭐 식품이라든지 그 환경보건에 관한 그런 보건전담검사가 수사할 여러 가지 그 전문 강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서점에 가서 보건학 책 몇 권을 사서 고시 공부하듯이 또 공부를 해가지고 바로 응시를 했습니다. 참 검사도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박사까지 하셨다니 참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때 WH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할 정도로 어떻게 입학 시험도 괜찮게 봤는데요. 이 나중에 욕심이 좀 생겨서 석사과정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 의료 분쟁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걸 좀 더 연구해보자 해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다니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퇴직하시고 나오셨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생긴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 초대 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2012년에 4월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새로 설립됐는데요. 1988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23년 만에 그 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초대 원장이 제가 된 겁니다. 네. 의료중재원은 의료 분쟁에 관해서 이 소송 외의 방법으로 환자 측과 의료인 측이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조정 중재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기관인데요. 의료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정도 맡게 됩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사실은 좀 그렇게 썩 반기지는 않는 그런 기관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의료 분쟁이라는 게 사람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분쟁 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실 대부분 소송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예, 그게 양쪽에 다 욕먹는 그런 자리라고 그렇죠. 합니다. 사실은 이 환자 측에 대해서는 신속 공정하게 손해를 피해를 구제해 준다고 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 기관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의료인 쪽에서는 이 환자 쪽 편을 든다고 하고 환자 쪽에서는 의사 편을 든다고 하고 이런 욕을 먹으면서 저기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그만둔 2015년에는 조정 승인율이 94.1%나 됐습니다. 아이고, 이것은 정말 값진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값진 성과네요. 대부분 다 어쨌든 조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좀 머뭇머뭇거리다가도 일정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은 신뢰를 하게 돼서 결국 승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가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하고 좋은 일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 판사님들의 일도 좀 덜어드리고. 그러니까요. 선배님 잘 알려진 대로 우리 동문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동창회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동문들하고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쭉 좀 소개해 주시죠. 현직 검사 시절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제에 나와서는 이렇게 빼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동기회장을 맡아서 이 동기회 부부들을 이끌고 해외 여행도 한번 가서 아주 신명나게 놀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기회 발전 기금도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선배님이 회장하실 때부터 몇 년간 동창회 감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모임 활동도 하고 있고
제가 3년 전에 양평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 서울고 동창회 양평 지구가 아주 활발하게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한 가지 멘토 멘티를 우리 동창회에서 총동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제 2회 멘토가 되셨군요. 예. 그때 제 멘티였던 그 후배가 이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와 로스쿨을 거쳐서 지금 아주 변호사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고, 제 큰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여튼 선배님이 이렇게 교훈을 준 후배가 이렇게 훌륭한 법조인이 됐다는 것도 참 큰 보람이시겠습니다. 예. 서울고등학교는 사실은 이제 서울에도 명문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특화된 명문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다녔습니다만은. 그래서 선배님께 서울고등학교는 무엇이다 이렇게 뭐랄까 규정을 하거나 이렇게 좀 하신다면 어떤 것으로 규정하실까요? 저는 서울고등학교는 어머니다 라고 네.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든 그 기초가 되는 모든 정신적, 지적 자양분을 공급해준 그 원천이 서울고등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고가 저희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광화문 캠퍼스에 다니시던 그 시절이었는데 뭐 다 추억이 다 있긴 합니다만은 서울고도 다니시면서 제일 잊지 못할 추억담이 있다면 어떤 거 하나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그때 서울고 다닐 때 모든 일이 다 추억거리죠.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원래 우리 모교에서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못 넣게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담임선생님께서는 아예 바지 주머니 옆을 아예 꿰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원래 주머니가 어깨 나오는 바지도 있었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있는 거는 아예 꿰매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이 바지를 안 꿰맨 학생 하고 두 사람을 교단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혼내키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는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이 바지 주머니가 원래 없거나 땜에서 손을 넣을 수가 없어서 못 넣는 것보다 원래 있지만 있어도 손을 넣지 않고 무적하게 걷는 것이 예. 그 모습이 자유를 존중하는 서울고등학교의 교풍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왜 그랬는지 하여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크게 혼날 각오를 하고 대단한 용기라도 내서 한 말씀 드린 건데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는 잠시 멈칫 하시다가 찍 웃으시면서 자네 말도 맞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 나온 두 학생한테 너희들 추호경 말대로 바지 주머니에 손 안 넣을 자신 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유로에 맡기겠다고 하고 그냥 제자리로 돌려보내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울고등학교식 가르침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손들고 말했던 추호경이라는 학생도 대단하고 엄한 규율을 가지고 있던 서울고등학교에서 선생님도 이렇게 납득을 해주신 선생님 대단하시고 하여튼 정말 서울고를 대변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서울고 워낙 사랑하시니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로스쿨 같은데 특강을 나가서도 모교의 정신을 강조하곤 합니다. 저울매는 어느 조직에 가서라도 그 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서 꼭 필요하기는 하나 어느 누구도 선뜻 하려고 나서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솔전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검찰에 있을 때 검사의 업무 중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검사들이 꺼리는 변사체 검시를 자청하여 많이 나갔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덧붙인다 그러면 약속은 꼭 지키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네요. 특히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절대 어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인데요. 제가 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지켜온 약속들이 나중에는 그 약속들이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움길이라는 거 정말 지름길이 아니라 똑바로 가는 길, 그리고 돌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길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정말 우리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정말 선배님은 정말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을 택하셔서 이렇게 걸어오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추동문에 오늘 말씀에 많은 감명 받으셨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